네,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투자자산 운용사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게 될 송현남 강사입니다. 네. 기본서하고 문제집하고 저하고 다 아마 학습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진행할 부분들은요, 모의고사예요. 여기 제목 그대로 기출 동형 모의고사여서요, 실제 시험장하고 똑같은 문항 배분과 이제 출제 기출에 대한 포인트들을 잡아서 제작된 자료들이고요. 실제 문제들하고의 유사성이라던가 이제 주요 문제를 다루는 이런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하셔도 되게 좋고요. 문제를 계속적으로 풀어보시면서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을 학습을 하는 게 트렌드가 모의고사를 여러 번 반복하고 기본 개념은 강의로만 보고 뭐 이런 식의 트렌드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수강생 분들의 후기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저희 쪽에서도 이제 모의고사를 실제로 제작은 이전부터 했었는데 강의 촬영을 해서 서비스를 좀 제공해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산 운용사 문제 실전 모의고사 전체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보셨던 분들은 조금 괜찮으실 수 있는데, 저하고 강의를 안 보셨던 분들은요, 이제 강의에 대한 부분들에서 약간의 어색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어색함의 가장 큰 이유는 문제의 답을 빨리 말 안 해주고요. 제가 일단 설명을 조금 해요. 그러니까 설명이나 내용 정리를 통해서 한 번 정도는 더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기본서라던가 저희 해커스 문제집, 기출 문제집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설명은 약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소화해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설명에 대한 깊이라던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부족하지만 반드시 잡아야 되는 포인트들이라던가 문제에서 뭐를 요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정확하게 집어넣어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 계속 체크해 가면서 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당연히 먼저 혼자 문제를 풀어 보시고 나서 채점을 하고,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오답 체크를 하면서 이거는 내가 아는 게 제대로 돼 있구나, 이거는 잘못돼 있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학습을 하시는 방법은 제일 먼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문제를 아직 안 푸신 분들이 있으시면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 안에 문제를 푸세요. 아시겠죠? 100분 동안에 100문항을 푼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1시간 안에 끝나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험이 아니어서 그 문제를 한번 쫙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한 후에 틀린 문제와 맞은 문제를 구분을 하고요. 오답에서는 왜 틀렸는지 한 번 정도는 더 보시고, 그러니까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보고 정답 문제도 맞았다고 끝내지 말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야 되니까, 맞은 문제 틀린 문제를 전부 다 놓고 나서 영상을 보시면서 이래서 틀렸구나, 이래서 맞았구나 한 번 더 체크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 1회가 됐고요. 1회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예요. 보기 중 우리나라 조세 체계상의 조세 부담의 전가가 예상되지 않는 조세로만 모두 묶인 것은. 자, 1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서의 이제 핵심 포인트들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1번에 있는 이 문제 디렉션, 이 지문 자체가 이제 키예요. 무슨 소리냐? 조세 체계상 조세 부담의 전가가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걸 아주 우리가 쉽게 바꾸면, 그렇죠? 직접세란 뜻이에요. 실제로 돈을 낸 사람과 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조세 체계상의 조세 부담의 전가가 예상되지 않는 조세, 즉 직접세를 골라라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요. 우리는 보통 암기를 할 때 뭐 종합부동산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세, 뭐 법인세 이런 것들은 직접세다. 부가가치세, 뭐 증권세 이런 것들은 간접세다.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직접세, 간접세라고 물어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순간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시험장에서 긴장하거나 이런 문구를 심지어 아예 보지 않은 경우에는 오답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트렌드라고 그랬었죠. 요즘에 트렌드들이 기본서를 잘 안 보고요, 투혼사를 문제집과 모의고사만 뺑뺑이 돌려서 푸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다뤄보면 괜찮은데 안 다뤄본 경우에는 이런 문구 기본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요약할 때 이렇게 자세하게 안 써요. 직접세에는 땡땡땡땡, 간접세에는 땡땡땡땡이 있다, 이렇게 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학습하시는 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잡아놓은 게 이제 모의고사와 저희 문제집, 출제 예상 문제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푸시면서도 그냥 무조건 이건 내가 알아 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직접세고 간접세는 그러면 조세 부담의 전가가 예상되어지는 애들이죠.
실제로 납부 의무자와 납세한 자들이 달라지는 경우들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문제는 간단하죠. 방금 제가 설명하면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조세 부담의 전가가 예상되지 않는 건 기억에 있는 소득세와 니은에 있는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러니까 돈 내야 될 사람이 실제로 돈을 직접 내는 게 이게 직접세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부가가치세는 뭐냐면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셔도요. VAT라고 붙는 거 아시죠? 10%. 그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돈은 저희가 내잖아요. 커피를 먹을 때 10%를 더 내니까. 맞죠? 그러면 그 10%를 다 모아갖고 커피를 판 점주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그걸 신고해서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은 우리가 냈고 그 커피를 판 커피숍 사장님은 그 돈을 모아갖고 대신 납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와 실제 납부자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간접세가 되는 거라고. 그런 애들이 부가가치세, 증권세 이런 케이스들이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1번에는 정답이 기억 니은인 1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네, 계속해서 2번 문제예요. 확정된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이제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는요.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납부, 충당, 취소. 여기에 보기 3번에 있는 부가 제척 기간의 만료. 이게 다예요. 다시 납부 실제로 돈을 냈거나 충당됐다라는 건 뭐 환급받을 돈이 있거나 다른데 여윳돈이 있었을 때 그거를 세금에다가 대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납부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취소. 너 이거 우리가 잘못했어. 안 내도 돼.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제척 기간의 만료예요. 여기 이제 우리 보통 민사에서 이야기하는 소멸시효나 형사에서 이야기하는 공소시효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민사법에서는 뭐 소멸시효라고 표현을 하고 형사법에서는 공소시효라고 표현하죠. 세법에서는 그냥 제척 기간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에는 납부 의무가 소멸되어져요. 하지만 4번 보세요.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으니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중단됐다가 다시 이어져 버리면 또 납부해야죠. 됐죠? 그래서 이번에도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여기다 정리만 해두시면 돼요. 납부, 충당,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아시겠죠? 네. 네, 계속해서 3번 한번 볼게요. 자, 소득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건 아주 약간만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어려워하니까 간단히만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분리과세라고 이제 학습을 하죠. 분리과세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와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 분류과세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과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돼요. 맨 위에 있는 분리과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4%의 주민세를 합쳐서 15.4%를 납부하는 게 바로 그 분리과세예요. 됐죠? 종합과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소득세가 되고요. 요 분류과세는 종합소득이 아닌 과세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요. 여기 잘 보세요. 종합소득과 그러면 이 분류과세를 구분하는 이 기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합소득은요. 정기적인 소득을 보통 이야기하고요. 분류과세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소득세 다 이렇게 암기하시죠. 2배사 근현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2배사 근현기 이렇게 외우잖아요. 얘네들이 종합과세예요.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요. 이렇게 합쳐갖고 다 종합소득세로 때려버린다고. 하지만 양도소득세, 물건을 이렇게 팔아서 뭐 부동산을 팔아서 내는 주식을 팔아서 내는 양도소득세나 퇴직과 관련되어진 이런 세금들. 이런 애들은 우리가 딱 한 번 발생하죠. 물건을 팔았을 때, 퇴직했을 때.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좀 사이즈가 크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게 들어가 버리면 세부담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요거 나누어서 과세시키는 거예요. 분류과세는 종합과세 되어질 때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도록.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분리과세는 뭐예요? 요 분리과세는 요것도 학습을 하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원천세라는 것까지도 좀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원천징수 라는 표현인데 원천징수는요. 여기 나와 있는 과세 방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원천징수는 뭐냐면 애초부터 세금을 먼저 떼겠다라는 개념이 원천징수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소득세에서도요. 급여 받으시는 분들 알죠? 소득세를 먼저 떼가요. 원천징수로.
그렇죠? 그리고 그 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돈 넣어놨을 때도 이자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떼가요.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경우에 붙는 게 원천 징수들이란 말이에요. 이 원천 징수가 완납적인 원천 징수가 있고요. 예납적인 원천 징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소득세에서 원천 징수를 뗄 건데 어떠한 경우에는 완전히 납부가 돼서 끝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일단 미리 내놔봐.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돌려주던가 너 더 내던가 해야 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종합과세에서 바로 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죠. 이 금융소득이 여기 있는 예납적 원천징수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분리과세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자산들 중에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 이자나 은행에서 받는 이런 것들 다 분리과세 처리돼서 15.4% 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또 들어가 있으면 도대체 뭘 내야 되는 건 이거잖아요. 이거의 결론이 이거예요. 일단은 분리과세로서 예납적 원천지수로 돈을 내요. 15.4%를. 그렇죠? 근데 그 냈던 돈들이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 소득이.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서 분리과세로 냈던 것들이 다 없던 게 되고 여기로 들어온다고요. 실제로는 종합소득세 계산해갖고 결정 산출세액이 나오면 거기서 빼주죠. 선납세액으로. 그렇죠? 기납입세액으로 해서 차감시키고 부족하면 더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한 개념들이에요. 됐어요? 세금은 요 정도 설명이면은요, 모의고사 끝까지 다 푸는데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무조건 분리과세는 뭐냐? 이런 분리과세를 선택을 할 때 대부분의 그 자산들은 이렇게 15.4%를 납부해서요, 분리과세 처리가 되는데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선택적 분리과세. 그러니까 나의 소득 세율과 요 내가 납부해야 되는 분리과세 세율의 차이에 의해서 고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채권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넌 선택도 못하고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겠어. 이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처리되어지는 분리과세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네.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보기를. 1번. 직장 공제 외에 초과 반환금이요. 이게 뭐냐면 회사에 들어가면 직장 공제 회비라는 걸 계속 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냈던 그 공제회에서 네가 돈을 많이 내서 돌려줄게 하고 돌려준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들이요? 그렇죠?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내가 여태까지 냈던 돈에 의해서 이자가 나와갖고 실제로 내가 그 직장 공제비를 이번에 내야 되는데 공제회에서 차감되는 경우도 있어요. 빼고 내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자는 초과 반환금으로서 돌려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자란 말이에요. 맞죠? 하지만 목적 자체가 우리가 투자나 이런 것들을 위한 게 아니라 공제회에 대한 이 회비를 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 처리되어진다. 그리고 이번에 비실명 거래로 인한 이자 배당 소득이요. 얘는 잘해서 분리과세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번은 너는 네가 의도가 없었으니까 그거 그냥 무조건 분리과세하고 끝내 이건데 2번은 잘못했으니까죠. 훨씬 더 높은 세율을 때리는 거예요. 15.4%를 때리지 않고. 아시겠죠? 3번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 사채로부터 이익.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넣어서 나온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나 배당소득으로서 예납적 원천징수 됐다가 합쳐갖고 2천만 원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돼야죠. 그러니까 3번이 오답이 돼요. 4번 법원에 납부한 경매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마찬가지죠.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아무튼 간에 돈을 묶어놨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겠다. 조금 감이 잡히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분리과세라는 건 잘못했거나 내가 이걸로 돈놀이야. 그러니까 이자를 받아먹을 목적 없이 들어간 경우에는 뭘 해준다? 무조건 분리과세를 해준다. 그게 아니라 투자 목적을 갖고 들어갔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처리되어진다? 그냥 분리과세 처리되어졌다가 종합과세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요 문제 이제 확장 문제가요. 이제 뒤에서 모의고사 풀 때 한번 제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비실명 거래로 인한 이자나 배당 소득이라던가 10년 이상 장기 채권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하거든요. 또는 그냥 무조건 분리과세 되어졌을 때 뭐 30%니 몇 프로니 세율이 조금 달라요. 그 세율까지 암기해 놓으면 이자와 그 세금과 관련되어진 요 기본 문제들, 분리과세 관련된 문제들은요 거의 다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정답을 체크를 안 했죠. 그래서 3번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지금 또 그 모의고사 한번 보시는 분들은 또 어색할 수 있어요. 제가 갑자기 막 순간이동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칠판을 지우는 시간을 조금 아껴서 수험생분들이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설명을 끝내고 나면
칠판을 정리하는 부분들을 한번 싹 정리하고 나서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드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칠판이 정리되고 돌아오는 거지 다른 부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번이에요. 이중과세 조정 대상 배당소득 요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과세? 그로스업 이야기하는 거죠. 이중과세의 조정이에요. 이중과세를 조정하겠다는 건 뭐냐면 재원은 하나인데 세금은 2번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득은 하나밖에 없는데 납세하고 또 2번째 납세하고 이렇게 2번 납세하니까 야, 이거는 우리가 조정을 해줄게. 알았지? 이게 바로 이중과세의 조정인 그로스업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저희가 투자자산운용사지 세금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이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방금 전에 문제 할 때도 그 과세에 대한 그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나 분류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하기 쉽게 조금 설명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세법을 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야 네가 한 설명에서 그 표현은 잘못됐는데 이럴 수 있는데 저희는 세금을 공부한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되는 최소한의 세법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해주세요. 자,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이렇게 2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2번을 내는 게 뭐랑 뭐냐면 여기 첫 번째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거고요. 이게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왜 생겨요? 법인이 이득을 내요. 그렇죠? 수익을 내면 그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여기로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배당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법인이 이익이 나면 주주들한테 배당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기 있는 개인들이 이 배당을 지급받고 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서 이자나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세를 또 납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돈 떼고 나한테 준 건데 거기서 또 떼면 개인이 받아야 될 돈은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내면 개인이 2번 피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게 그로서 이중과세의 조정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들 물음표가 생겨요. 뭐야? 그럼 내가 여태까지 주식 투자해갖고 연말에 받았던 그 배당금들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거 그로스업으로 한 번도 환급받은 적이 없는데 뭔가 잘못됐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조건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로스업은 그래서 요거는 맞는데 모두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당연히 2번 납부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를 무조건 내야 돼요? 우리가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는 무조건 내죠. 그런데 그 기업에 이 법인세예요. 그럼 법인세도 무조건 내잖아. 내긴 내죠. 근데 어디다 내야 돼요? 국내에다 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이중과세 조정 대상들은요. 내국 법인에만 한정되어진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국 법인은 국내에다 법인세 내고 국내 투자자에게 배당 때리니까 배당소득세 또 낼 거 아니에요. 됐나요? 그리고 이 2번째 중요해요.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약간 흘러갔는데 요 납세자가 이 소득세를 해서 2번 낸다라고 했는데 이게 분리과세로 종결되어지면은요. 그 그로스업 조정을 안 해줘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종합 소득세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야지만 그로스업으로서 세액공제 처리가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 2가지를 좀 핵심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뭐 11%를 조정한다 이런 내용들은요. 조금 더 깊이 있는 부분들인데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면은 거기에서 조금 다룰 거고 우리가 최소한으로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이중과세 조정 대상 배당소득의 요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일 것. 맞는 얘기죠? 근데 저 가로보세요. 외국 법인을 포함한대요.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오답이죠. 외국 법인은 국내에다 법인세 안 내기 때문에 그로스업 조정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 2번.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서 지급되는 것일 것. 그렇죠?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 했어요. 3번.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 금액으로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일 것.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지만 그로스업 대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야, 그럼 이거 왜 이러니? 그로스업 조정을 뭘로 해주냐면 세액공제로 해줘요. 우리 세액공제라는 게 이런 거죠. 소득이 있으면 경비 처리해주고 소득 금액이 뜨면 이 소득 금액에다가 한 번 더 공제를 해서 과표가 나오고요.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여기서 산출 세액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빼주는 게 저 세액공제예요. 여기서. 그럼 결론은 이런 플로우 안에 나의 그 세금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분리과세는 15.4% 내지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지 못하니까.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 공제하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작은 금액까지도 전부 다 공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 4번.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으로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일 것까지인데 요 보기 4번은 뭐냐? 문구 한 번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1번하고 그 3번. 요 보기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1번은 일단 오답이죠. 저 외국 법인을 내국 법인으로 한정으로만 바꿔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5번. 소득세법상 코스피 상장 법인의 대주주 기준에 대한 보기 설명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내용으로 모두 묶인 것을 골라라. 자, 이제 대주주 기준 보는 거죠. 대주주 기준은 되게 간단해요. 한 번 정도는 외워두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코스피, 그러니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뭐 코넥스까지 이렇게 놓고요. 1, 2, 4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 2%, 4%. 이게 이제 지분 비율이에요. 그리고 시총은 전부 다 10억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외워두면 대주주 구분 기준이니까 정말 간단하죠. 됐죠? 볼게요. 첫 번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특수 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을 가로 이상 소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겠다. 됐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5번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코스피 상장 법인을 기준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1%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법인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 주식 등의 시가총액은 얼마로 보자? 전부 다 10억이니까 10억으로 보자. 그러니까 1%와 10억이 되겠네요. 됐죠? 넘어가서 보기 한번 보면은요. 보기 2번에 1%와 10억.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만 외워두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대주주 판단 기준은요. 쉬운 문제이면서 실제로 출제가 되면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도만 체크해 보세요. 아시겠죠? 네. 네, 계속해서 6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자산을 고르시오.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기억하셔야죠. 제가 종합과세하면서 분류 과세를 한번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이 분류과세 대상이 되는 그 양도 소득이요. 양도 소득은요, 우리 양도 차익에 대해서 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도한 금액에서 매수한 금액과 경비를 차감하고 나와 있는 나의 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갖고 납세를 하는 게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요 양도 소득이요. 됐죠? 이 양도 소득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종합소득들은요, 거의 다 뭐가 있냐면 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금액에서 뭐 특별소득공제 같이 우리 예를 들면 근로자들이 뭐 병원에 갔다던가 신용카드를 썼다던가 현금 영수증 처리를 했다던가 이러면 공제를 해주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에 그 해주는 공제 항목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6번에서 이야기하는 기본 공제 2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공제를 250만 원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 지금 문제에서는 안 다루고 있는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건별 공제예요. 1년에 250만 원 건별 공제. 무슨 소리냐면 우리 양도 대상이 주식일 수 있고요. 부동산일 수 있잖아요. 쉽게. 그러면 한 동해 같은 해 주식에서 250 공제받으면 넌 부동산 못 받아 이게 아니라고요. 주식과 부동산 따로 2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파생이다. 파생도 250만 원 또 공제돼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상
서로 다른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져 있으면 건별 공제가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적용받을 수 없는 1번 부동산 250 되고요. 2번 주식 및 출자 지분 주식 된다고요. 3번 파생상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4번에 보면 미등기 양도자산 등기하지 않으면 대신에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등기 안 한 게 내 앞으로 명의 안 올리고서 파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제라는 건 언제나 법을 잘 지키고 네가 규정을 지켰을 때 해주는 게 공제인 거지. 너가 만약에 법을 안 지켜? 나는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됐죠? 그래서 6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들이 되고요. 이 기본 공제에 대해서는 요거를 훨씬 더 기억을 하세요. 건별 공제를 해주되, 기본 공제를 해주되 건별로 해준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식과 파생은 나누어서 한다. 이렇게까지 정리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계속해서 7번 증여세 절세 전략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자, 증여세인데요. 증여세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증여자와 수증자. 이 사람이 돈 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돈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제 용어에서 이 수를 손수자라고 그랬어요. 돈 받을 때 손 내밀어서 받아야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증여자와 수증자 이렇게 하면 누가 주고 누가 받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이제 중요 포인트예요. 증여세는요. 증여자와 수증자를 서로 다 다르게 본다고요. 무슨 소리냐면 부친이요. 자녀가 1, 자녀 2, 자녀 3이면 이렇게 셋에 나누어 주잖아요. 그럼 이 세 명은 서로 다 다른 개체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를 들어서 10년에 5천만 원씩 공제다. 또 5천, 5천, 5천 주면 너 1억 5천 줬으니까 5천까지만 공제지 1억은 내. 이거 아니라고요. 여기 있는 수증자들이 달라지면 괜찮다고요. 그럼 당연히 부 대신에 모는 안 돼요. 하나예요. 엄마랑 아빠는 한 사람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부가 또 이렇게 나누어지면 또 괜찮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증여세 전략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예이고 여기에 플러스 방금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10년에 한 번씩 증여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수증자와 증여자를 나누어 10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증여세 이 절세 전략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그 실제로 5천만 원까지가 공제니까 4,999만 원 주고 난 어차피 대상이 아니니까 됐어 하고 넘어가고 그 돈으로 주식 산다 이거예요. 근데 주식이 올라서 10억이 돼요. 그러면 걔는 이제 10억 증여받은 거예요. 왜? 증여세 신고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액이거나 증여 공제 이하여도 반드시 그렇죠. 증여세 납부 신고를 해서 0원짜리 납세 증명서를 받아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식 투자를 하든 자녀 명의로 뭘 하든 그 돈이 커졌을 때 문제가 안 된다고. 안 그러면 차명계좌 처리되어져서 납부받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볼게요. 증여세 절세 전략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한 사람의 수증자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자를 여럿으로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서로 달라지면 된다고요. 2번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5년 단위로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여 어릴 때부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는 내용인데 그렇죠. 5년이 아니라 10년이죠. 그래서 2번 땡. 3번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라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미래의 정당한 자금원 확보 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하다. 아시겠죠? 4번 장기 보유해야 하는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증여를 적극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증여를 할 때는 고평가된 자산보다는 저평가된 자산이 좋고 주식보다는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가 좋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토지가 이제 그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니까. 그래서 저평가된 자산을 먼저 증여해서 시세가 올라갔을 때 자녀에게 그 과실이 전부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증여의 전략 중 하나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7번에는 정답은 2번. 증여세 관련 내용들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수준이면은요. 증여 관련된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계속해서 8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금융회사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보기예요.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 업무를 여기까지만 봐도 끝이죠. 자, 왜 여기까지만 보면 끝이냐면 은행과 유사한에서 일단 은행은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수신 업무를 주로 취급한다. 여수신 업무를 한다라는 건 은행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아니면서 은행 업무를 하는 애들 하나밖에 없죠. 비은행, 금융사. 그렇죠? 땡땡 저축, 금고, 협동조합 이런 애들 들어가는 애들이 전부 다 비은행 금융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1번에 상호저축은행, 땡땡저축 이런 애들,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농협은행 이렇게 나오니까 1번, 2번, 3번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은행 금융사고 4번에 있는 농협은행은 은행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만 더 체크해요. 비은행 금융사 중에서 농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애가 비은행 금융사에 포함된다고요. 그런데 이때 여기는 농협은행이 아니라 농협, 그렇죠? 협동조합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뭐다? 비은행 금융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협이 똑같은 걸 줄 아는데 농협은 달라요. 그러니까 농협중앙회라는 게 있어요. 그 농협중앙회가 농협은행이 되는 거고 저기 시골에 가면 조그맣게 단위농협이라고 있거든요. 그 단위농협이 농협협동조합이에요. 농협.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분하는 것도 간단하니까 이 정도만 보세요. 그래서 8번엔 정답이 4번 농협은행은 은행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은행 금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 계속해서 9번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가입금융사가 아닌 것은 방금 나왔던 거랑 이제 연속선이에요. 누구? 방금 전에 얘기했던 비은행 금융사들 중에서 협동조합들은요. 예금자 보호에 가입을 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협동조합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갖고 조합을 설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끼리 알아서 해결을 좀 해볼게. 너네들 도움 안 받고. 이게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애들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험 가입금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보를 가입하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그 얘기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인데 실질적으로는 예금자 보호를 해주죠. 뭘로 해줘요? 이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기금으로 그 예금자 보호에 대한 그 담보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떤 경우에도 있냐면요. 그 보험 있죠. 보험에서도요. 보험회사에다가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직장 내에서 기금을 설립해서 그 돈으로 보험회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험회사랑 똑같은 역할이. 그러니까 기업의 종업원 수가 상당히 많고 회사가 크면 그걸 굳이 보험회사 맡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사 내에서 기금을 모아서 어떤 일이 생기면 치료비를 대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나 저렇게 모여있는 조합들은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래서 9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 은행, 증권사, 종합금융사가 예금자 이제 그 보호 가입을 한 금융사라고 해서 얘네들이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다 예금자 보호해 주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요거는 뒤에서 또 저희가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풀 건데 그때 한번 정리를 할 거거든요. 예금자 보호 대상인 금융상품, 아닌 금융상품 구분하는 문제가 이 문제보다도 훨씬 더 자주 출제되니까요. 예금자 보호와 관련되어져서는 두 가지를 같이 좀 학습을 하세요. 됐죠? 네. 자, 계속해서 10번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1번 손해보험 계약은 피보험자의 우연한 사고로 생길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실은 손해보험뿐만이 아니라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피보험자, 보험을 가입한 사람에게 생길 어떤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보험들이죠. 1번 맞고요. 2번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보험이다. 땡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 손해보험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동차, 그렇죠? 손해보험에다 가입을 하죠. 그럼 내가 이제 차를 사요. 차를 뭐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좋은 차를 사갖고 운전을 막 했는데 1년에 사고가 안 나네요. 두 번째에도 사고가 안 났어요. 근데 세 번째에 사고가 확 나요. 그럼 사고가 나면 나 이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이거 5천만 원 주고 산 건데 5천만 원 내놔 이런다고요. 그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가입할 때부터 이 차는 5천만 원짜리니까 우리가 계속 망가지거나 폐차되면 5천만 원 보상할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손해보험은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물건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많이 쓴다고 사람의 이 생명의 존엄성이 떨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가입할 당시에 당신이 죽은다면 우리가 1억을 드릴게요. 10억을 드릴게요. 100억을 드릴게요. 정액으로 정해놓고 가요. 인보험이라고 불러요. 생명보험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손해보험은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물건을 다루죠. 근데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마모되어지고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액보험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고 났을 당시에 가액에 대해서 실손을 보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액보험이 아닌 부정액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거든요. 근데 개념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정액보험이 아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10번에는 2번이 오답이고요. 3, 4번 조금 더 볼게요. 3번 보험의 목적을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해야 하며 피보험 이익이 없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 이익이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 예를 들면 자동차가 피보험 이익이에요. 내가 차가 없는데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사고 나도 돈도 안 주는 거고. 그리고 피보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피보험 이익이라는 용어예요. 됐죠? 4번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협정에 의해 정하는 보험 금액 외에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한 피보험 가액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 금액 내가 가입을 처음에 할 때는 2천만 원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험 가액은 중고 가액이에요. 내가 가입한 금액이 중고 가액인 보험 가액보다 크면 다 줘요. 근데 적으면 적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물건은 1억짜리인데 1억을 다 가입하려니까 비싸요. 그럼 나 여기 일부인 5천만 원만 가입할게. 이런 부분 보험도 가입이 돼요. 일부 보험도. 이렇게 일부로 가입하면 내가 대신에 사고가 났을 때 받아야 될 돈의 절반만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 손해보험. 아시겠죠? 그래서 10번에는 정답은 2번 정액보험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 보험이라는 거, 뭐 부정액 보험이다. 이렇게 같이 정리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자, 계속해서 11번.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자본시장법이에요. 기존에 있던 열거주의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한 자본시장법이고요. 그 자본시장법이 통과되어지면서 펀드나 같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구분 기준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주식, 뭐 채권, 부동산, 파생상품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바뀐 기준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불러요.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증권 집합투자기구 이렇게 불러요. 주식이랑 채권을 합쳐서 증권으로 넣고요. 이 파생상품을 갖다가 다른 대안투자상품 같은 특별자산들과 섞어서 특별자산, 실무자산 등과 섞어서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이렇게 명칭을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정답은 그렇죠. 1번이 바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라는 거는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있던 분류 기준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바뀌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11번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12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1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등이 있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은 시가평가. 실은 그 집합투자뿐만이 아니라요. 대부분의 자산들의 이제 가치평가를 할 때는요. 가장 대표적인 가치평가 방법이 시가평가 방식이에요. 원래는 내재가치 방식인데 그 내재가치라는 게 우리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그 시가를 우리는 뭘로 보겠다? 공정가액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산들 그 평가에 있어서 가장 원칙은 시가평가예요. 그런데 시가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 거래가 없는 거죠. 토지 이런 것들 잘 없죠. 이럴 때 이제 보충적 평가법을 써요. 그 보충적 평가법에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회계사나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계산을 하는 보충적 평가 방식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겠다. 저 공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법으로 계산하는 방식들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맞는 내용, 2번 MMF의 경우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장부가와 시가 및 공정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의 차이가 0.5%를 초과한다면 뭘 쓰겠다? 시가를 쓰겠다. 그러니까 둘이 비슷하면 장부로 써도 괜찮아요. MMF. 어차피 단기 금융투자 상품이니까 그 매일매일 다 계산되어져서 장부 써도 상관없는데 괴리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죠. 힘이 좋은 시가가 우선한다. 당연한 얘기죠. 계속 3번.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 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된다. 일반 사무관리는 말 그대로 일반 사무만 해야 되는데 조금 책임이 엄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누가 하냐면 신탁업자가 해요. 그러니까 신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대해서 한 번은 하겠는데요. 신탁업자라는 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게 표현하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증하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금전을 펀드를 하려고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했다고 해볼게요. 증권사에다가 금전을 넘겨요. 그럼 이 증권사가 운용사를 통해서 자산을 운용을 하고 여기서 나와 있는 이익을 여기 있는 투자자에게 다시 그 지분증권이나 이런 거에 따른 배당으로서 배당이나 이자로서 이자의 성격으로서 투자자에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가장 일반적인 기본적인 프로세스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탁에 들어가서 증권사가 운용사로 넘길 때 너 잘하나 못하나 관리 감독하고요. 이 돈 다른 데로 새는지 안 새는지 얘가 보증하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신탁사가 대부분이라 금융사들이 신탁사 역할을 같이 해요. 특히 은행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업무들은 일반 사무관리회사 서류 페이퍼 갖는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신탁회사가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그리고 일들을 우리가 신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이때 투자자를 위탁자, 이 증권사나 운용사 또는 신탁사를 수탁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가 돈을 나눠줬을 때 돈을 받는 자를 수익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시겠죠? 요거 이제 신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학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됐죠? 네. 네, 계속해서 13번 사모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게 이제 21년도에 개정되어진 자본시장법에서의 가장 핵심이죠. 사모투자와 관련되어진 사모펀드와 관련되어진 법률 개정이 있었어요. 네. 자, 보기 1번이요. 50인 미만의 투자자로 구성된 펀드로 50인 이상의 투자자로 구성된 공모펀드와 구분되어진다. 1번이 이제 바로 오답이죠. 1번 왜 오답이냐면 이게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100인으로 변경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1번은요. 오답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게 아직은 저희도 협회 쪽에서 확인을 하는 중인데요. 저희 기본서에 1권에는 이 50인으로 나와요. 기준이. 2권에 넘어가면 특별자산, 대안투자상품에서 PEF를 또 다뤄요. 사모투자 상품은. 거기에는 100인으로 또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50인과 100인 두 가지가 나와져 있는데 아마도 이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1권에 있는 기본서 50인이 정정이나 오답 요청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요. 100인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100인으로 수정을 해두세요. 저희도 문제집을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기본서를 베이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50인 써놨는데요. 원칙은 100인이에요. 됐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도 보니까 1번은 오답인 거죠. 아시겠죠? 계속 2번. 투자자 유형을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을 했어요. 예전에는요. 사모펀드가요. 경영권을 얻기 위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영권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하면 사모펀드는 빠른 시일 안에 투자했던 지분을 다 팔고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했던 부분들인데 거기까지도 싹 다 개정이 됐어요. 그 개정 사항들은 그렇죠. 요 첫 번째 1권이 아니라 2권 대안투자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큰 아웃라인 가이드만 좀 잡고 가세요. 3번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는 전문 투자자와 최소 투자금액 이상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이다. 이때 요 일반 투자자도 전에는 돈만 되면 됐다면 이제는 전문 투자자를 어느 정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감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일반 투자자들로 조금 변경이 되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계속 4번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는 같다. 얘도 오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마 1번은 교재가 정정되어지면 저희도 100인으로 바꿔서 오답이 안 되는 거고 진정한 오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반 사모펀드는요. 예전처럼 규정이 조금 딱딱해요. 하지만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기관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들이 잘 지킬 거예요. 개인이 아니어서 법을 안 해놔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시켜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모펀드보다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훨씬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라고 저희 교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법 개정이 작년 하반기에 된 거라서요.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활성화됐다가 아니라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서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완화된 기준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1번은 기본서의 정오표가 정리되는 대로 저희 모의고사에서도 수정을 하던가 정오표를 작업을 해서 올려드리던가 진행을 할게요. 같이 알아는 두세요. 아시겠죠? 네. 자, 계속해서 14번. 보기 중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이 이루어지는 자산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모두 묶인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ABS 발행을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ABS도요. 정말 많이 나와요. 여기 처음에 부동산 파트에서도 나오고요. 대안투자 넘어가면 또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CDS, 신용파생상품 넘어가면 또 나오고요. 저기 뒤에 주식이나 채권 파트에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ABS는 이 투자자산 운용사 전체 중에서요. 한 3군데 정도에서 출제되어진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요 문제에 조금 맞춰갖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ABS라는 게 자산 유동화 증권인데요.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이 담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채권들이에요. 이 채권들이 말 그대로 현금화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을 ABS, 즉 SPC라는 자산 유동화 기관을 통해서 채권을 찍어갖고 현금화시키는 걸 우리가 ABS라고 해요. 여기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 현금화되어지는 채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증권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증권이 바로 ABS가 되는 거예요. 주식이나 채권의 형태로 발행을 하니까. 됐죠? 그러면 이때 이 문제에서는 어디를 다루고 있는 거냐면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갖고 있는 금융사가 갖고 있는 이 담보 물건, 채권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소리냐면 어떤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ABS로 자산 유동화 회사가 현금화시킬 수 있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볼게요. 1번. 자산의 특성이 각각 다를 것이요. 그럼 금융사가 갖고 있는 자산의 특성들이 다르면 말 그대로 얘네들이 유동화하면서 얘네를 하나로 묶어낼 거란 말이에요. 카테고리로. 왜 묶어야 되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증권을 발행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채권이든 주식이든 똑같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위험을 동질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지 선택해서 투자할 거 아니에요. 맞죠? 채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리스크에 따른 등급이 나와야지 신용 등급에 따른 채권의 금리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추가 금리가. 이해되시죠? 근데 얘네들의 성질이 다 다르면 이렇게 묶어내기 어렵다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기억 틀렸어요. 자산의 특성이 달라서는 안 되고 동질적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니은 자산이 집합 가능할 것, 기억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죠. 동질적인 특성, 묶어낼 수 있어야 된다. 맞고요. 디귿 신용도 분석이 반드시 돼야 돼요. 왜? 신용이 나와야지 채권 등급을 때릴 거 아니에요. 맞죠? 4번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저것도 당연하죠. 왜? 현금 흐름이 예측이 돼야지 채권을 갖다가 여기 투자자에게 팔았으니까 그럼 투자자한테 뭐 줘야 돼요? 채권에 대한 이자 줘야 되잖아요. 표면금리, 쿠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급해야 되지, 지급할 이자를 여기서 나와 있는 요 담보에서 받는 요 이자로 충당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측정이 돼야지 내가 얘 금리와 이자 지급 시기를 정리할 거 아니에요.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 1년로 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리을도 맞고요. 미음 매매가 가능할 거죠. 매매가 돼야지 사고 팔릴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사고 팔리지도 않으면 묶여버리니까 문제가 됐을 때 팔을 수가 없죠. 맞죠? 그래서 자산 유동화 증권의 발행이 이루어지는 자산의 일반적인 특징은 기억을 빼고 전부 다네요. 그럼 넘어가 보면 그렇죠. 기억을 빼고 4번에 있는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요. ABS에서도 여기 갖고 있는 금융사의 그 자산의 특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SPC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여기서 발행하는 요 증권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요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 갖고 학습을 하면 요게 세 파트에서 나누어지는 포인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재마다 그러니까 각각의 권마다 똑같은 투운사 교재 안에서도 1권, 2권, 4권 각각의 그 챕터 안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ABS는 일단은 자산의 특징 여기까지 한 번만 정리하세요.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나누어서 문제마다 설명해 드릴게요. 됐죠? 네. 자, 계속해서 15번 보기 중 영모기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 모두 웃긴 것을 골라라. 자, 영모기지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은행이나 이런 데다 넘기고 그 집이 갖고 있는 그 집의 가치를 내가 죽을 때까지 나누어서 연금의 형태로 나눠 받는 게 영모기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기지론의 반대인 영모기지예요. 보기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기억. 대출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화하고 유동성 증가를 통한 소비 증가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가 있다. 여기 이제 내용들 중에서요. 유동성이 증가된다는 건 집을 맡기고 거기서 현금을 받으니까 고정된 자산이 유동화되어지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증가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소비 증가 당연히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노후에 돈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거 안정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야, 영모기지면 그러면 집을 갖다 팔았는데 어떻게 주거 안정이 되니? 팔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살아요. 사망을 하면 그때 처분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전엔 생활비가 없어서 오히려 집을 팔아야 될 상황인데
팔지도 않고 그 집에 살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거 안정이 같이 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좋은 상품이에요. 영모기지 상품이. 그래서 모든 주택이 다 되지도 않고 누구나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영모기지에서 우리가 좀 학습해야 될 부분들이 되겠죠. 자, 계속 니은이에요. 대출 상한 시점에서 담보대상 주택이 매각되기 때문에 시장 거래량이 감소하여 부동산 시장의 정보 효율성이 감소된다. 여기까지 맞아요. 대출 상한 시점에서 담보대상의 주택이 매각되는데 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진 않죠.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가치평가가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동산 시장의 정보 효율성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높아져요. 왜? 이거 얼마짜리라고 은행에서 벌써 확인해 주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택이 은행에서 5억이라고 판단을 하면 5억을 갖다가 연금으로 나눠줄 거라고요. 그럼 은행만큼이나 돈이 확실한 애들이 누가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이 주택은 얼마짜리예요? 5억짜리죠. 그러니까 정보의 효율성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정보의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죠, 오히려.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니은은 틀린 거예요. 계속 디귿. 영모기지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은 장수 위험, 이자 위험, 일반주택 가격평가 위험, 특정주택 가격평가 위험, 비용 위험에 노출되어질 수가 있죠.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장수 위험. 이 모기지를 영모기지를 기간 한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나 죽을 때까지 받을 테니까 조금씩 줘. 이렇게 했는데 평균 기대 수명이 85세, 87세에 사망할 줄 알았는데 100살, 120살 이렇게 살아버리면 예상했던 것보다 10년, 20년 더 줘야 되잖아요. 왜? 재원은 한정됐는데. 그러면 손해가 나겠죠. 이자 위험도 마찬가지예요. 추가적으로. 근데 만약에 80세까지 받기로 했는데 70세 사망을 해요. 그럼 10년 남았죠. 그거는 상속되어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럼 손해 나면 그럼 금융기관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제 다 그 국가에서 보장해줘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영모기지 자체도요, 국가에서 보장하는 그 금융상품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 리을. 미래 예상되는 주택 가치보다는 대출 신청자의 신용 상태 및 상환 능력에 근거하여 대출 금액이 결정되어진다. 요 리을이 바로 모기지죠.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영모기지는 반대예요. 주택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 됐나요? 자, 올바른 걸 고르는 거니까 니은, 리을이 틀렸죠. 기역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의 기역 디귿. 됐죠? 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조금 하고요. 이제 첫 번째 강의다가 보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많이 해서요. 문항이 조금 밸런스가 살짝은 깨졌죠. 원래대로면 한 강의 20문제씩 이제 딱 정확하게 나눠서 100문항을 5강으로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시간에는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제 문항의 배분에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2회차 모의고사부터는 될 수 있으면 그 챕터별로 좀 끊어서 학습하실 때 큰 무리는 없긴 해 드릴게요. 그래도 첫 번째 시간에 OT도 좀 해야 되고 문제 설명도 좀 해야 되는 게 어쩔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수험생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설명을 많이 넣어서 뭐 1회차나 2회차 정도까지는 설명을 조금 타이트하게 하고 3, 4회차에서는 문제를 푸는 포인트를 좀 더 찍어내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됐죠?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16번 문제부터 이어갖고 한번 쭉 진행해 볼게요. 됐나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